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합격 성공을 위한 출제 경향 분석 및 입시 전략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 안성환 수능 핵심 키워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능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수능은 점수가 아니라 석차가 중요한 시험이다. 아무리 총점이 높아도 석차가 낮으면 무용지물인 전형이 정시 전형 중 수능 100% 전형입니다. 따라서 특정 영역이 어려운 경우 최고 표준 점수와 1등급 끝선 점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즉, 1점마다 학생이 고루 퍼지거나 특정 점수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그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대학마다 서로 다른 반영 비율이나 최종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환산식의 특징에 따라 학생의 석차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은 점수가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로 희망 대학의 환산 방법에서 몇 등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불수능이나 물수능은 모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은 표준 점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석차에 더욱 예민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불수능과 물수능으로 구별해서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1등급 학생들에게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것이지 2등급 이하 학생들에게는 일취약한 수 계열이나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와는 영향력이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표준 점수의 등급별 커트라인은 불이든 물이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최상위권에만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지원 인원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최상위권의 경우 불수능 시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등과 1등급의 마지막 학생 간의 급간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럼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자신있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로 인한 합격 불합격의 역전 현상의 경우가 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물수능일 경우 해당 영역의 1등과 1등급의 마지막 학생과의 거리가 좁아 지원에 있어 심리적인 부분 등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어 영역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가 어려워서 불수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가 149에서 131점까지로 차이가 컸고 이는 커진 점수 차이만큼 응시생의 분포가 길게 펼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학계열 및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일단 국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수학 최고점인 147점을 받아도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국어로 의예과가 분류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현상은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입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가톨릭대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반면 성균관대는 수학, 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1등급에서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어와 수학에서 크게 변별을 가지지 못해서 과학탐구의 점수에서 석차가 나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묘한 점수 차이로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적 분포의 영향력은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학 영역 2022학년도 수능의 수학은 2021학년도 수능의 수학과는 다른 패턴으로 치러진 첫 해였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 수학과와 수학나로 나뉘어서 치러졌고 2022학년도는 통합수학으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학인데 왜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2021학년도 수학은 비유하자면 자신의 트랙에서 1등을 하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가형은 100m 종목이고 수학 나형은 200m 종목으로 즉 서로 다른 종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수학 가형에서는 1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고 응시자도 적어서 1등급의 인원도 7,000명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 나형은 수학 가형에 비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적어서 그만큼 등급 커트라인별 원점수가 낮고 최고 표준 점수도 수학 가형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영역으로 지정된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수능은 자신의 종목과 트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섞여서 갈리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독식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합수학 형태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지원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21학년도의 인문계열은 수학 나형 지원자로 고정되었고,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으로 고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각자 치른 과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서 인문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자연은 미적 기하로 고정된 경우가 상위권 대학에서 많았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 점수가 높은 1에서 3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자연계열로 지원할 때는 수학은 모두 다 잘하는 것이니 1등급이라고 으쓱댈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높은 점수에 과밀하게 모여있는 학생들과의 경쟁이 버거운 학생들은 대거 최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로 지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교차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교차 지원은 모든 점수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두 개의 표준 점수 합이 최소 360점이면서 수학이 원점수로 70점 후반대는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표준 점수 합 360점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설명할 경우 4개 등급 합 12에 해당되며 2개 합 5등급이나 2개 합 6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국민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의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한 정시 점수이므로 수시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접수한 학생들은 응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3학년도 수능은 어땠을까요? 절대 바뀔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인기 있는 학과일수록 자격 기준처럼 특정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채점 상황으로 말하자면 전국의예과는 원점수로 100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기학과는 92점, 서울대 인문계열, 웅생대, 연세대, 고려대 일반학과 및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연계열은 88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인문계열과 중앙대 공학계열은 84점,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인문계열과 건국대 공학계열은 80점, 광운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자연계열은 70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50점은 맞아야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시 지원에서 가채점으로 가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이 내용은 수시 원서 접수 후 면접이나 논술을 응시할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며, 정시 지원에서는 성적표를 받고 면밀히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어 영역. 영어는 보통 1등급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항상 영어는 3등급까지의 인원이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수험생이 40만 명이라고 하였을 때 50%라면 20만 명의 학생이 3등급까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려면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적을 때는 2등급을 받아도 큰 손해가 안 되겠지만 1등급이 많다면 2등급을 받으면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까지는 최소 3등급은 받아야 불리함이 크지 않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에서 2등급 차이가 크지 않지만 2에서 3등급에서부터 큰 차이를 두며 4등급일 경우 점수 차이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응시 비율. 요즘 졸업생들은 개별 접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DB상에서도 수합되는 자료들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원서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졸업생들이 대거 지원함에 따라 전체적인 입시 결과를 끌어올리는 요소를 주었습니다. 작년에 교차 지원을 했었던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금년에도 한 번 더 지원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점수는 받게 되지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와 트렌드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 활용 방법. 사실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정시 모집에서 해당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가채점을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접이든 논술이든 어떤 경우든 반복적으로 두세 번씩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충족하였지만 정시 모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채점 결과는 수시 전형에서 면접과
논술의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희망대학의 전형 특징을 살펴보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교협의 어디가 사이트나 서울시 교육청 등의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2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의 지원일 뿐이므로 지원 경향성을 조사하는 것이지 합격을 장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입은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조언. OMR 카드에 마킹을 했다고 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마킹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점이 크게 보이겠지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20세가 안 된 학생들은 80세를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입니다. 해도 안 드는 시간이 새벽 6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인 성적표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욕심이 더 생긴다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 되고 처음 겪는 큰 좌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세는 장기적으로는 해가 뜨는 시간이 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